네, 안녕하십니까.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이제 삼성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삼성의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분쟁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짧게는 이제 90년대 말부터 시작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세계 1위고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이 차지하는 게 거의 한 3분의 1쯤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하는 일은 다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게 되면 삼성 경영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경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아서 진짜 그런가 한번 하나씩 한 번씩 좀 뜯어서 살펴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삼성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60억 이제 증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16억 떼고, 그러니까 이제 4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돈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뭘 갖고 시작을 하냐면, 그 다음에 상장을 할 계획이 있었던 삼성 S1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이제 삽니다. 그리고 바로 상장이 돼가지고, 그 44억이 한 600억이 넘게 되는 돈으로 되는 거죠. 갑자기 1년도 안 돼가지고 한 14배 부풀려가지고 재산이 한 600억으로 이렇게 이제 불어났죠. 요게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 삼성이 앞으로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키울 회사들의 이제 주식들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줘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그런 부자가 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을 이제 삼성 전체 그룹의 지배권을 이제 장악해 나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했던 게 삼성 에버랜드입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지금의 제일모직이 됐고, 그 제일모직이 이제 삼성물산하고 합병해가지고 삼성물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삼성생명과 같은 삼성그룹의 주력 회사의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고, 그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시작을 하질 않고, 일단은 이제 비상장 회사하고 주식 가치가 싸고, 또 자기들이 얼마든지 가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삼성 에버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주는데, 전환사채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사채예요. 사채인데 나중에 이제 그 채권을 산 사람이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걸 주식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주식으로 이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주식으로 금방 하게 되면 이제 가치가 거의 이렇게 확인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사채는 이제 요게 나중에 전환될 때 얼마의 가치고 얼마의 주식으로 전환되는지 이런 게 약간은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환사채가 그 당시 이제 평가를 해보게 되면 한 8만 원대의 가치가 있었던 건데, 그걸 한 7천 원대로 이제 그 전환사채를 배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땡 잡는 거잖아요.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배정을 받는 거니까 이제 땡 잡는 건데, 요거를 이재용 부회장한테만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배임죄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모든 주주에게 이제 똑같이 배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계열사들,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삼성 계열사들은 다 포기를 해요. 그럼 포기한 거는 이제 남은 사람 딱 한 사람한테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사람 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전환사채 발행한 게 모두 다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삼성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게 제일모직의 이제 지분 23%로 이제 나중에 연결된 거고, 그게 지금의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지배권 16%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99년도에 그 삼성 SDS의 또 이제 신주 인수권분 사채를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이재용 남매에게 또 배정을 해가지고 그런 큰 이익을 안겨주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탄로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비상장 회사라고 해도 그 헐값으로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분 사채를 넘겨줘서 나중에 그 사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헐값으로 신주 인수권분 사채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니까 그 삼성 SDS하고 삼성 에버랜드가 피해를 본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는데 삼성은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변명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학 교수단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크게 흔들린다, 어떤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엄단해 달라고 이제 배임죄로 고발을 하게 된 게 이제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뭐 삼성을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지지부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환기를 맞았던 게 2007년에 이제 그 삼성그룹 내에서 이 법무실장을 맡고 있었던 그 김 변호사님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이제 폭로를 합니다. 삼성그룹 내에 뭐 비밀 금고가 있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폭로를 하면서 이제 삼성 내부의 사정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재용 그 남매에게 헐값으로 배정을 해줬던 그 삼성 SDS하고 삼성 에버랜드의 이제 전환사채, 신주인권 사채 배정 문제도 이제 다시 본격적인 물꼬를 타게 되고, 또 지지변했던 수사를 특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특검에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결국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너무 그 당시는 어린 남매였던 이재용이나 이제 그 이재용 남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는 않았고, 그런 전환사채, 신주주권 사채를 헐값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건희 그 당시 회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과 이제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해서 이건희 회장이 결국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사실 뭐 굉장히 엎치락뒤치락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제 무혐의로 무죄로 판결을 했고, 삼성 SDS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건희 회장한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 다음에 벌금 1,100억 원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하죠. 이제 최종적으로 됐는데, 여기서 이제 뭐 3호룰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재벌 총수들은 가면 집행유예 5년에 징역 3년을 이제 선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3호룰이 나오게 되냐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이 5년이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최대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죄가 무거워서 최대형을 선고한 거잖아요. 집행유예로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니까.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은 죄가 무거워가지고 엄단을 해야 되는데 실형은 선고할 수 없어서 집행유예 최고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그래서 이 3호룰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뒤에 실제로 보게 되면 뭐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도 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뭐 또 조금 하면은 뭐 집행유예 4년 이런 정도의 형을 좀 받게 된 거죠. 이제 뭐 사법개혁의 문제도 있겠죠. 검찰이나 이런 데들이 재벌 수사들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금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신경을 써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하느냐, 기소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게 항상 시험대에 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뭐 언론의 공격도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전에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결국 그 기업 내부에서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 배임죄라는 게 그 기업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그럼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왜 주식을 전환사채를 이렇게 헐값으로 발행하냐, 신주인수권 사채를 왜 헐값으로 발행하냐, 합병이 왜 이렇게 부당한 비율로 정해졌냐, 이런 게 이사회에서 막 논란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형사 책임까지가 나왔으니까 그 당시 그걸 주도했던 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묻는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의 이사회들은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주주가 이렇게 결정해라 그러면 그대로 결정을 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벌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 이사회가 이제 그 집행 임원들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사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CEO, CF, CTO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임원들이 그 전횡이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회의 어떤 지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대부분 한 5에서 10% 정도 지분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데들, 거수기에 불과한 데들, 그 집행임원이나 대주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데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그 선임이 돼서 이사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걸 하자라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국민연금이
그 돈을 맡긴 국민들의 집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이제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만, 이제 미국에서 그 앨런이라고 그러는 이제 그 대규모의 회계 분식 사태가 있은 다음에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됐어요. 여야가 합의돼서 법을 개정했는데, 그때 세워진 가장 큰 원칙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이 될 사람들은 이제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분리해서 선출을 하고, 그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출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이 돼요. 그렇게 이제 하자는 건데, 요걸 이제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선출하지 않고 이사를 한꺼번에 먼저 일괄해서 선출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따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이사 선출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법무부도 그 법 개정안을 내서 감사위원 중에 적어도 한 명, 감사위원들 이사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위원들 이사는 선출을 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니까 당연히 소수주주들의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감사위원들 이사로 선임되지 않겠어요? 그럼 적어도 한 명은 이제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뽑을 때 집중 투표제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사회를 그 해에 3명을 주주총회에서 뽑는다 그러면 3개의 투표권을 소수주들이 자기들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한테 몰아주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사회를 그 주주총회에 보내자, 요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노동이사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사를 이사회에 집어넣어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그 이사회가 그런 대주주나 집행임원들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자. 이게 이제 이사회 지배구조의 계획의 내용입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예, 삼성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깊이 파악해보면 간단한 겁니다. 결국은 회사의 조직 체계를 다 마비시켜 놓고 대주주 마음대로 해서 그 대주주의 자식한테 그대로 그 헐값으로 회사 주식 같은 걸 넘겨줬다. 이게 뭐 삼성 그 경영권 승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